스타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허성무, 이준석. 예. 두 분은 어떻게 본인들 이름 마음에 드세요? 예, 제 이름 이게 저는 성자는 돌림자 이룰 성자고요. 예, 무자는 무사 무자인데 예. 제 이름하고 저하고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의 바람이었겠죠. 강한 힘을 가지기를. 예. 이름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예, 무자보다는 문자가 됐더라면 걸을 문자 좀 더 나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은 본인 이름 마음에 드세요? 저는 한 번도 제 이름에 대해 가지고 좀 호불호가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 세월호 선장 때문에 2014년대. 아, 그렇군요. 예, 이준석. 하필이면 왜 동명이인이 그런 좀 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저질러가지고. 그럴 때 곤란한 경우. 선거 때 진짜 그것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럴 수 있네. 저도 이름이 너무 흔해가지고 학창 시절에는 매년 한 반에 2명이 있었어요. 심지어 3명. 김현정 A, B, C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성적 순으로 제일 공부 잘하는 애 두고 나머지를 다른 반으로 옮겨요. 아, 헷갈리니까. 예, 이럴 때 기분 아세요? 옮겨야 될 때. 이랬는데 그게 너무 싫었는데 요즘 정당 이름 보면요. 특이한 게 많아요. 바른정당도 그렇지 않아요, 이준석? 바른정당이요? 바른정당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던 무슨 민정당, 공화당 이런 거랑 굉장히 다른 느낌? 아, 그렇죠. 원래 그런데 그 바른정당에 좀 그 주도하시는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근데 왜요? 아니 그냥 가볍다? 아까 말했던 건 생소한 형태의 정당 이름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날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비화지만 오신환 의원이 밀어붙여가 된 겁니다. 그래요? 예,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야, 지금은 만족하시고. 예. 굉장히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때도 더불어라는 말 이게 형용사처럼 쓰여가지고 굉장히 처음에 어색했는데 어색하다. 지금은 아주 정착이 잘 되어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기존의 새누리당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가 정당 이름 하면 느꼈던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사실 깬 거거든요. 그렇죠. 새누리당이 지금 새로운 당명 정하고 있는데 후보가 3개예요. 보수의 힘, 국민제일당, 행복한국당. 요 3개 놓고 지금 투표하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원래 사실 살펴보면 이거 하기 전에 또 다른 3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제일한국당도 있었고 으뜸한국당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가 다 이제 속된 말로 버려지고 다시 3개를 고른 거죠. 뭐가 제일 나요? 글쎄요. 허성무 소장이 뭐가 제일 나요? 이 3개 중에. 저는 그 3개 다 새누리당보다 안 좋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새누리당을 그냥 하는 게 좋고 굳이 바꾸시려면은 더 바른당으로 바꾸시는 게 좋죠. 근데 저는 더 바른 정당. 저는 전략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게 달라질 수 있다 보거든요. 지금 목표가 무엇이냐. 원래 정통적으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대권을 포기하지 않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상당히 중도적인 색채를 많이 띠는 이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보수의 힘 같은 경우는 이건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대선 포기하겠다는 당명과 비슷합니다. 그거는. 잠깐만, 그럼 얘기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 얘기부터 하죠. 오늘 사실은 하한가로 이준석 위원장이 보수의 힘을 뽑아오셨어요. 보수의 힘. 왜? 지금 가장 유력한 게 보수의 힘이거든요. 세계 중에. 왜 보수의 힘이 하한가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오실 때 또 임명진 비대위원장 이야기하게 되는데 3주째입니까? 4주째입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 처음 오실 때 그분이 가진 최대 장점이라는 건 개혁 성향에 그리고 보수이지만은 또 중도 쪽으로 약간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이미지가 가장 큰 주요 원인 이유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굉장히 새누리당 자체가 이제 도로 친박당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사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징계안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당원권 정지라는 거는 굳이 학생으로 비교하자면 학생이 잘못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반장선거 출마할 권한을 없애겠다. 심지어 앞으로 3년 동안 그 반장선거는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징계 가지고 과연 징계가 됐다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 후퇴하고 이제 결국 고전적인 어떤 비대위들이 하는 당명 개정이라든지 이런 구조로 간 건데
그 개혁 성향과 다르게 보수의 힘이라는 것, 보수라는 건 이념에 기대겠다는 것인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친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제가 모셔봤지만 이분은 절대 이념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수주의자 아니에요? 보수주의자지만은 뭔가 실리를 위해서라면은 방향 전환을 자주 하고 전 그걸 나쁘지 않게 봅니다. 우선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수 쪽의 인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한미동맹이라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은 전통적 한미동맹 관계에 더해가지고 진짜 보수 쪽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천안문 올라가가지고 열병식 손 흔드는 것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중국 챙긴 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념적으로 어쨌든 보수의 힘이라고 이름을 지어 정당을 가져가겠다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 그 새누리당의 형태를 보여줬던 유연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지금 맞는 옷을 입어가고 있는 것인지 새누리당이 근데 유연한 거 맞아요? 예전에 정책적인 스탠스를 보자면 그 실행 과정과 관계없이 공약이나 아니면 이런 걸 실리를 추구했던 이야기했을 때 보면은 완전 보수 이념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요즘 행보들이 자충수다 이렇게 보시고 보수의 힘이란 이름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되게 안 된다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지지층이 이제 국한되는 지점이 바로 저 아주 전통적 보수들로 지지층이 국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에서 이름 바꾸면 당장 여론조사에서도 손실이 있을 텐데 과연 이걸 감수했을 때 기대했던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강사는 변해도 수구 보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슨 전략인가 하면 집토끼 지키기 전략이에요. 집토끼.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 집토끼들이라는 거를 정확히 본 이름이 보수의 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토끼를 못 지키면 집토끼 일부가 바른정당으로 뺏기고 또 바른정당으로 같은 일부는 또 더 이제 다른 당으로 또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지자들을 완곡하게 딱 잡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쫙 깔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충수가 아니고 사실은 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진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정확한 분석이다. 그래서 지난 그 이른바 태극기 집회 그러니까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토끼 지키자는. 이미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미 바른정당으로 쏠려가던 탈당해가던 자당의 그 당원들이 멈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현장을 내려가 보니까 더 이상의 탈당이 없어요. 그리고 탈당할까 말까 망설이던 모든 분들이 스톱하고 잔류를 다 선택했어요. 반기문 낙마와 함께 스톱.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좀 남감하겠어요 지금. 바른정당 입장에서 어차피 반기문 총장에 대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모습 자체는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라든지 일부에 국한된 움직임이었고 실제로는 자강론자들이 좀 우세한 편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지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탈당 행렬이나 아니면은 대외적인 그런 어떤 선거 구도에 대해 가지고는 큰 변화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허성무 소장의 하한가는 누구예요? 저는 하한가를 바른정당으로 했습니다. 우리 이준석 의원한테 옆에 있는데 되게 미안한데요. 바른정당으로 콕 집어 오셨어요? 왜요? 사실은 이제 바른정당이 이제 창당될 때 그리고 탈당하고 분당 창당으로 갈 때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수의 혁신, 따뜻한 보수를 내걸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수한테 보지 못했던 대변화고 변신이고 대한민국이 이제 건전한 그런 화합의 정치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기대가 컸는데 실제 이제 그렇게 하고는 그런 따뜻한 보수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고 또 혁신하는 보수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짜 보수와 진짜 보수의 차별성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보수를 들고 나왔는데 실제 가짜 보수와 진짜 보수의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결정적인 게 하나 있고 둘째는 그래도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이 오면 바른정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 또 설사 바로 가진 않지만 가장 강한 연대를 거기하고 하지 않겠느냐는 게 있었는데 반기문 총장이 낙마함으로써 현실적으로도 유력한 대선 후보가 사라져버린 거죠. 유력한 대선 후보가 사라진 이 시점 대선 전국에서 그런 후보가 없는 정당은 한가를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유승민 후보와 그다음에 남경필 후보가 경선을 앞두고 있지만 이분들은 지지도가 너무 미약하고 그분들의 경선 매치가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그래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바른정당의 이준석 위원장이 한 말씀 하셔야겠는데요. 사실 바른정당은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결국에는 바른정당 내부의 어쨌든 경선도 관심을 받겠지만은
외부와의 어떤 연대를 할 것이냐 또는 어떤 세력과 어떻게 팀을 짤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문연대 뭐 아니면 뭐 이런 빅텐트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구도기 때문에 뭐 유권자들이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어쨌든 지금 보수의 분열 상태에 대해 가지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전개됐냐. 그래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언급을 하기를 뭐 새누리당과도 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보수 단일화. 이걸 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두고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새누리당 후보 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아,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 말이 됩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후보 안 낼 가능성 없는데? 아주 어려운 전제 조건이고 뭐 국고 보조금 등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긴 하지만은 지금 시점에 새누리당이 과거에 그 총선 때 속된 말로 참패를 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유승민 하나 잡으려다가 그렇죠. 결국 거기서부터 해서 보수 세력의 몰락이라는 게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보수 유권자들은 많이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지금 어제도 이제 탄핵 그 기각 집회에서 그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잡고 뭐 아직도 유승민 때문이다 뭐 이런 말 하면서 배신자 처단하자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사실 지금 그 메시지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보면은 공천 학살이 누가 일으켰고 누가 피해자였고 그거에 의해서 보수 세력이 얼마나 타격을 입은지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새누리당에서 뭐 그렇게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보수 세력에게는 안 좋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하고 보수 단일화 할 수 있겠어요? 새누리당 결국에는 후보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게 맞고 예를 들어 오늘자 여론조사들 어제 이제 해서 오늘자 여론조사들 보면은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황교안 후보라는 그 보수 후보의 지지율은 뭐 15%까지 근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16까지 나왔더라고요. 반대로 이분의 출마에 반대하는 여론 그리고 이분에 대한 비토 여론이라는 것은 어떤 후보보다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라는 건 결국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보수 결집은 이뤄낼 수 있겠지만은 이 보수 결집을 내세우면서 호도하는 세력은 결국의 목표치는 TK를 기반으로 한 과거의 자민련과 같은 형태이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까지도 자민련이 우리가 뭐 대선에서 당선될 만한 세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스스로 역할을 이게 줄여가는 이런 모습은 알겠습니다. 보수에게도 굉장히 지금 보수 유권자에 현혹시키는 그런 행동입니다. 허 소장님, 지금 답변이 지금 제대로 만족하세요? 예, 뭐 굉장히 분석을 잘 해주셨고요. 너무나 이성적인 분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치는 이성만 있는 게 아니고 이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감성이 현실이니까. 있고 감정이 있거든요. 감성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던진 이게 뭐 보수 후보 단일화 이런 거는 전혀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아니 새누리당이 후보 안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새누리당 후보 안 낼 수가 없죠. 당연히 불임 정당으로 갈 수가 없고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낸다. 무조건 내죠. 무조건 내게 되고 그분들이 보기에는 유승민 후보의 그런지 않은 정말 이런 방구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같지 않은 보수 단일 후보하고 또 지금 새누리당의 뭐 원내대표가 연설하면서 보수 단일을 전에게 결이 다른 이야기예요. 각자 자기 중심으로 하자는 이야기고 너희는 배신자고 너희는 원죄 주자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인정하지 결합되기 어려운 보수 단일화다. 그러나 왜 그럼 그렇게 던지느냐? 왜 던져요? 우리는 단합을 위해서 노력했다. 단합에 동의하지 않은 지지층들에게 보여주는 네가 잘못한 것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특히 유승민 의원이 던지는 것은 내가 약합니다 하는 고백에 불과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한가로도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상한가 칠 종목들은 뭔지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누굽니까 이번 주? 저는 이번 주에 아주 허성모 소장님과 반대되게 이렇게 뽑아왔는데 누구예요?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라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 상한가로 오늘 굉장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네요. 유승민 의원 상한가 잠깐만요. 허성모 소장님은 누구? 저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룰. 민주당의 경선 룰 자체가 상한가다? 자, 그러면 유승민 의원 얘기부터 해보죠. 방금 전에 유승민 의원의 보수단이란 전혀 안 먹힐 거라고 허 소장이 그러셨는데 상한가라고 보세요? 결국 그건 지지율과 엮여있는 부분이고요. 만약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중에 상승하는 국면이 있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단일화 국면이라는 것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 유승민 의원의 역할이 이제 다소 중요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야권 내에서 제가 지난주에 안희정 지사가 이제 2위로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추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야권 내에도 지금 문재인 후보의 독주에 대해 가지고 불안감과 동시에 다소간의 불만이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견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더 올라갈 것이다. 사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을 분해해 보면 그 안에 상당한 보수 지지층과 또 중도 지지층이 섞여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는 약간 지지 성향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안희정 지사의 추가 상승 여력 또는 경선 승리 가능성을 위해 가지고 한번 지켜보고 싶었던 게 예전에 우리가 2006년이던가요? 2006년에 서울시장 선거 때
굉장히 뜬금없는 후보가 등장해가지고 경선을 낚아챈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말씀? 그 당시에 경선 구도를 읊어보자면 맹영규 전 장관, 홍준표 의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등극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였냐면 그 당시 강금실 상대 후보에 비해 가지고 대입해 봤을 때 대항마 오세훈 시장이 가장 높게 나왔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은 그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문재인 후보가 어떤 후보와 붙어도 이길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세론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만은 앞으로 예를 들어 어떤 구도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중도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승했을 때 안희정 지사의 확장성이라는 것이 높게 평가받는다면 지금 모습처럼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 후보들과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더 치고 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안희정이 치고 오르면 그 대항마로 유승민이 뜰 것이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유승민 의원의 어쨌든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중도 보수 후보들의 그 상승이 이루어진다면은 그에 비견해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안희정 지사의 경쟁력은 상승할 것이고 문재인 후보의 대세로는 어느 정도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도 여론조사에 보면 나오지만은 중도 보수에 대한 확장력이나 흡수력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안희정 지사 상한가를 꼽아놓은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희정 지사 캠프분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상한가 칠 거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잠깐 얘기가 어차피 민주당 경선률도 오늘 비슷한 얘기니까 요 얘기해보죠.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을 던졌어요. 그걸로 시끌시끌합니다. 여야가 다. 허성모 소장님 이거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이거는 잘한 카드라고 보세요. 이게 독배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 일반적 분석은 예선전에서 던진 건 독배라고 다 분석을 합니다. 섣부른 그렇죠. 카드였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그걸 모르고 던졌겠습니까? 알죠. 알고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제가 상한가로 꼽은 민주당의 경선 룰의 원인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완전 국민 경선제거든요. 뭐 당원한테 특별히 우대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 1입니다. 모두 1인 1표예요. 그래서 더 많은 지지자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동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 당선자가 되는데 이게 더 하나 더 폭발력이 있는 건 뭔가 결선 투표자가 있어요. 지금 지지율로 보면은 문재인 대세론을 바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라는 건 만약 1위가 첫 번째 투표에서 50% 못 얻으면 과반 못 얻으면 바로 그렇습니다. 1위하고 2위가 다시 한번 결선하죠. 그러니까 겨룬다. 지금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는 노리는 게 뭔가 하면은 1차 예선전에서 문재인의 50%를 제지하라.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 되죠. 49.9%에서 막아라. 그리고 나는 30%를 넘겨서 2등을 하자. 이게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지금 먹히느냐. 반기문 전 총장이 드랍하기 전에는 이게 안 먹혔어요. 왜냐하면 반기문이라는 강력한 주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문재인 대세를 실어줘야 되니까 야권 주자들이. 쌍두마차니까. 우리가 지지율 보면 잘 압니다. 반기문이 귀국할 시점에 문재인이 20% 초반에 박스권에서 30% 초반에 박스권까지 치고 올라가거든요. 뛰어올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이제 30% 초반까지는 충성도가 강해서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나 이미 반기문이 드랍한 상태에서는 이게 더 치고 올라가지는 않고 그게 정체될 겁니다. 그러면 안희정이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선전 이제 해볼만 하다. 우리가 반기문이 있으면 하나만 하다. 반기문 표를 가지고 오자. 중도표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안희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충청권의 중도표와 호남의 중도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리는 메시지를 던진 건데 아무리 대연정을 하자 해도 극우 보수들은 절대 그게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도 보수들은 호응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노렸고 실제 안희정의 지지율에 중도 보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안희정이 뭘 알고 있는가 하면은 야권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문재인한테 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자기는 야권 지지자를 빼앗아 올라오면 빼앗아 올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집토끼들은 이미 다 마음을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는 흔들려고 해봤자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은 예리한 그 전략을 치고 들어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선용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준석 위원장 동의하세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 전략 하에서 결국에는 안희정 그 후보에 대한 어쨌든 중도 보수층의 지지세가 결집된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비슷한 구도로 지금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결국 여권 주자 적합도라는 거에서 결국엔 진보나 중도층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는 결국에는 이 연정이라는 테마 또는 어떻게 연대할 것이냐라는 것이 막판까지 아주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이제 민주진보 세력의 집권 두 분 대통령을 살펴보면요. DJ는 연정을 선택해서 집권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어떻게든 하고 나서 정계 개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유효한 전략이지만은 집권까지 가는 길에서는 제 생각 연정이라는 것이 더 안정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성하세요. 허정무 소장 연정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선거 전략상의 연정 말고 연정 자체. 저는 뭐 소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소연정이라 하면 그러니까 야권 전체의 연정, 그렇죠. 여권 전체 연정. 그렇습니다. 뭐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소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거조차 안 된다면은 집권하더라도 정권을 운영할 수가 없다. 소연정은 일단 찬성. 대연정은 어떻게 보세요? 대연정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한 게 사실은 민주당의 경선 룰에다가 폭탄을 하나 터뜨린 거예요. 이 민주당의 경선 룰 자체가 역동성이 있고 휘발유와 같은 지금 이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다가 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지금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희정 지사 얘기 제일 많이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대연정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세론에 안주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긴장해야만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 캠프에도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그렇죠.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재미있는 통계는 결국 안희정 지사의 확장성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비토 세력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안희정 지사의 비토 세력이 20%로 낮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40% 그것에 비해 가지고 경선 이변을 연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닥 상한가 보드에는 유승민 그리고 민주당 경선 룰, 하한가 보드에는 바른정당 그리고 보수의 힘 올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 나누죠. 보수의 힘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볼까요? 하라고 하세요. 여기까지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이었습니다.